보살님,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당신이 그냥 평범한 보살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장호식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화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제가 항복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당신 같은 개나 소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재미난 이야기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답니다. 선생님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편하게 듣고 가시고요. 늘 고맙습니다. 새벽 5시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 윤지화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64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곧은 자세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뒷마당에서 태극권을 시작하는 것이 지화의 하루 첫 일과였습니다.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비우고 지화의 손이 부드럽게 공중을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태극권의 느린 동작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움직이는 지화의 모습은 신비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동작 사이사이에는 예리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지화는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작은 산사였지만 지화가 관리하는 이곳은 언제나 깔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언제 와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차 준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보살님, 안녕하세요. 김말자가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72의 나이에도 부지런한 말자는 거의 매일 이곳에 들렀습니다. 지화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자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자씨. 오늘도 이른 걸음이네요. 나이 들수록 잠이 없어져서 그래요. 여기 와서 보살님과 차 한 잔 마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화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렸습니다. 향긋한 차향이 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자는 차를 마시며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누구네 며느리가 시집살이가 힘들다는 이야기, 누구네 아들이 도시에서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보살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시니까요. 사람 사는 일이 다 비슷하죠. 서로 털어놓고 나누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지화의 목소리는 언제나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화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온화한 미소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어르신들이 몇 명 더 찾아왔습니다. 지화는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차를 내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조용한 조언도 건넸습니다. 보살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평화롭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지화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다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평화로운 거죠. 해가 지고 마지막 방문객들이 돌아간 뒤 지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법당의 촛불을 정리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친 뒤 지화는 법당 뒤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공간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지화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경례하는 여성 경호원의 모습, 젊은 시절의 지화였습니다. 지화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벽장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수첩과 몇 장의 서류, 그리고 작은 호신용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지화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을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했습니다. 너무 평화로운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지화는 다시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낮과는 다른 태극권을 시작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예리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화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 같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윤지화였습니다. 온화한 보살의 얼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
하지만 지화는 그 시절을 잊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보살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깨진 것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지화가 아침 태극권을 마치고 법당으로 향하는데 마당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오는 방문객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6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거친 느낌이 났습니다. 뒤따라 나온 두 명의 남자들은 명백히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산사로군요. 남자가 법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화는 평소처럼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저는 장호식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장호식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호식건설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지만 지화의 눈에는 그보다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손가락 마디의 상처들, 목에 희미하게 남은 문신 자국들. 이 사람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보살님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러 왔거든요. 지화는 차를 준비하며 장호식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법당 안을 유심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찰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종교재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형태죠. 아, 그렇군요. 장호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찾던 정보였습니다. 보살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이 일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뒷산 전체를 관광단지로 만들 계획이에요. 지화는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물론 사찰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오히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더 번창하게 될 거예요. 다만 뒷산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관리 책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화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이 산은 수백 년 동안 사찰의 터전이었습니다. 함부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장호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살님, 세상이 변했어요. 이런 시골 마을도 발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일자리가 생기고 좋아할 텐데요. 마을 사람들이 원한다면 다른 곳에 개발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 산이어야 할 이유는 없죠. 다른 곳은 안 됩니다. 이 위치가 최적이거든요. 장호식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방면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당신 도장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찍을 수 있는 도장은 없습니다. 지화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장호식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보살님, 현실을 봅시다. 이런 작은 사찰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장호식이 일어섰습니다. 부하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보살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거든요. 기회라고 하시니 전 이미 충분히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 말입니다. 장호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화는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사찰 앞에서 의도적으로 시끄럽게 지나가는 오토바이들, 법당 앞에 버려지는 쓰레기들,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음들. 일주일 후 아침, 지화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법당 벽에 불에 탄 달개 사체가 매달려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순순히 나가라. 지화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화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화는 오랜만에 벽장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속 물건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지화는 중얼거렸습니다. 장호식? 내가 먼저 시작했구나. 불탄 닭의 사체를 치우고 벽에 경고문을 지운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화는 평소처럼 새벽 태극권을 마치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당에 또 다른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장호식의 차와는 달리 이 차는 수수했습니다. 검은색 중형 세단이었지만 번호판이 관용 차량이었습니다. 지화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익힌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화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윤지화 선배님.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본명을 안다는 것, 그리고 선배라고 부른다는 것.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신지요? 박민구입니다. 국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선배님께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지화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마을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법당으로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화는 차를 우리며 민구를 관찰했습니다. 이 남자의 눈빛에는 진실함과 동시에 깊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철 실장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민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화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묻어둔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직속 상관이셨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함께 근무했죠.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실장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찻잔이 지화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화는 간신히 찻잔을 잡으며 민구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날 밤 실장님이 운전하시던 차가 절벽으로 떨어진 사고. 그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민구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조사한 자료들입니다. 실장님이 죽기 전 며칠 동안 수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실장님을 감시하고 있었고 실장님도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지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온 날 그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다가 멈췄던 일들이.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거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완전히 신분을 바꾸고 이곳에 숨어 계셨으니까요. 민구가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실장님이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의 비리였어요. 아주 큰 규모의 부정부패. 그걸 공개하려다가. 누가 그랬습니까? 지화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윤갑. 당시 대통령의 친형이었습니다. 실장님이 그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걸 알고. 이윤갑. 지화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권력의 그늘에 숨어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벌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은퇴 후에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 시골에 별장을 짓고 살고 있어요. 민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윤갑의 별장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찰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민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최근에 이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것도 이윤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호식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지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호식이 이윤갑의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그의 더러운 일들을 대신 처리해주던 조폭 출신이에요. 이 개발 사업도 결국 이윤갑의 지시일 겁니다. 지화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죽인 자들이 이제 자신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선배님을 여기서 발견한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이윤갑은 실장님의 가족들을 계속 감시해왔습니다. 혹시라도 남겨진 증거가 있을까 봐서요. 증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민구가 지화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건 선배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실장님이 마지막에 뭔가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지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 밤 그가 무언가를 법당 뒤쪽에 숨겼던 것 같은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슬픔에 빠져서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민구 씨, 이 모든 걸 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실장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윤갑이 아직도 권력을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번에는 선배님이 표적이 된 거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화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화로웠던 사찰 마당이 이제는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화야. 민구가 존댓말을 버리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실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선배님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지화의 눈에서 오랫동안 감춰왔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구가 떠난 후 지화는 하루 종일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자신을 옥죄어오는 장호식과 이윤갑의 연결고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화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법당 뒤편으로 가서 벽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보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경호원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에 건넨 작은 열쇠 하나. 이 열쇠가 뭘 여는 건지 이제야 찾아야겠구나. 지화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법당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밤에 무언가를 숨겼다는 희미한 기억을 따라서 말입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법당 뒤쪽 벽 한 곳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벽돌과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지화는 조심스럽게 그 벽돌을 건드려 봤습니다. 벽돌이 움직였습니다. 벽돌을 빼내자 작은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화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봉투에 든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지화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법당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지화는 재빨리 USB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벽돌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태극권 수련 자세를 취했습니다. 보살님 계세요? 김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말자씨,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지화가 법당 문을 열자 말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자 뒤에는 장호식의 부하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보살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우시는 거예요? 말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거든요. 장호식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법당 철거 명령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찰, 이제 정말 끝이에요. 시청에서 정식으로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화는 명령서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공식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이 명령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종교재단의 동의 없이는 철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죠. 장호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말자 할머니 덕분에 알게 됐어요. 당신이 여기 관리 책임자라는 건 말이에요.
그리고 장호식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당신이 그냥 평범한 보살이 아니라는 것도요. 지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자가 무엇을 말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말자 씨, 미안해요, 지화 언니. 하지만 우리 아들이 그 사람들 손에 있어요. 말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도시에서 사업 실패하고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이 사람들이 떠안아주겠다고, 대신 언니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지화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장호식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조사했는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살님, 아니 윤지화 씨,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장호식이 본격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청와대 경호원이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이상철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고 있고요. 지화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간단해요. 조용히 이곳을 떠나세요. 그럼 모든 게 조용히 끝나요. 하지만 계속 버틴다면. 장호식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자 할머니처럼 주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지화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참고 견뎌왔던 분노와 복수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말자 씨는 여기서 나가세요. 지화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화한 보살의 음성이 아니라 차갑고 단호한 경호원의 음성이었습니다. 지화 언니, 지금 당장 나가세요. 말자는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화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호,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장호식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여자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얌전히 항복하는 게 좋을 텐데요. 항복이라. 지화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권의 동작이었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위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제가 항복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당신 같은 개나 소나가 아니라요. 첫 번째 부하가 달려들었습니다. 지화의 손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태극권의 원리를 이용한 완벽한 제압술이었습니다. 부하는 자신이 어떻게 넘어졌는지도 모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놀라며 주춤했습니다. 지화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간단한 관절기였지만 부하는 고통으로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럴 수가. 장호식이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한순간에 제압당한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호식? 지화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 밑에서 일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윤갑에게 가서 전해주세요. 지화가 한 걸음씩 장호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지화가 돌아왔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끝까지 갈 거라고. 장호식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윤지화였군요. 이제야 알겠어요? 늦었지만요. 지화가 장호식의 옷깃을 잡고 법당 기둥에 밀어붙였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건드리지도 마요. 그렇지 않으면. 지화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직접 이윤갑을 찾아가겠어요. 장호식은 부하들을 끌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법당에는 지화와 말자만 남았습니다. 지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말자가 울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말자 씨. 당신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지화는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확고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업은 업으로 갚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장호식이 떠난 지 이틀 후, 지화는 남편이 남긴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민구가 가져온 임시 노트북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을 보며 지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이윤갑의 비리를 담은 증거들이었습니다. 대통령 친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각종 특혜, 정부 사업 개입, 그리고 정치자금 세탁까지
남편이 목숨을 걸고 모은 자료들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구나. 지화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가 절절했습니다. 지화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겠지. 미안하다. 당신을 혼자 남겨두게 되어서. 하지만 이 증거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윤갑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 지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법당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화는 재빨리 USB를 숨기고 평소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살님,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김말자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어색하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자 씨, 어서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말자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화는 차를 우리며 말자를 관찰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보살님, 그날 일로 정말 죄송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약해서 아들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어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화는 말자의 시선이 자꾸 법당 구석을 향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말자 씨, 혹시 무엇을 찾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냥. 말자가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지화는 확신했습니다. 말자가 또 다른 목적으로 온 것임을 말입니다. 말자 씨. 지화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보내셨나요? 말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화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자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아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뭘 시켰습니까? 당신이 뭔가 숨겨둔 게 있는지 확인하라고. 특히 남편분이 남긴 것들이 있는지. 지화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장호식이 자신의 정체를 안 이상 남편이 남긴 증거물들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걸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말자 씨, 얼마나 더 그들에게 이용당할 겁니까? 지화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였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들이, 유일한 가족인 아들이.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지화가 일어나서 벽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이걸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세요.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지만, 말자 씨, 저를 믿으세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 겁니다. 말자는 빈 상자를 받아들고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들이 찾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비어 있어요. 모든 게 다른 곳으로 옮겨졌거든요. 지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자가 떠난 후 지화는 민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구 씨, 지금 당장 와주세요. 중요한 걸 찾았어요. 1시간 후 민구가 도착했습니다. 지화는 USB와 서류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이럴 수가. 이 정도면 이윤갑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요. 민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지화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윤갑은 워낙 교활한 인간이에요. 이 정도 증거로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직접 자백을 받아내야 해요. 지화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장호식부터 시작하겠어요. 그자가 입을 열게 만들 겁니다. 너무 위험해요. 지화 선배님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도와주시잖아요. 지화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10여 년 동안 갈고 닦은 복수심이 있어요. 그날 밤 지화는 장호식의 아지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경호원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장호식이 혼자 술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지화는 그를 뒤따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호식을 기다렸습니다. 누구야? 장호식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화의 손이 그의 목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장호식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장호식이 깨어났을 때는 사찰 법당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묶여 있었고 앞에는 지화가 서 있었습니다. 윤지화, 당신이? 네, 저예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지화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윤갑과 당신의 관계, 그리고 제 남편을 죽인 일에 대해서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장호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천천히 기억해 보세요. 지화가 벽에 걸린 태극권 수련 도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장호식의 얼굴에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민구가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었어요. 장호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3시간 동안 지화의 신문을 견디다가 결국 항복한 것이었습니다. 이윤갑이 이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해되는 사찰을 치우라고 했어요. 그냥 평범한 협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화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태극권의 호흡법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 이윤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미친 듯이 흥분했어요. 윤지화를 찾았다고, 이상철의 아내를 드디어 찾았다고. 장호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는 걸요. 지화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계속하세요. 이윤갑이 말했어요. 이상철이 죽기 전에 뭔가 숨겨놨을 거라고. 그걸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그래서 말자씨를 이용한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윤갑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장호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인간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해쳤어요. 정치인들, 사업가들, 언론인들까지. 지화는 USB에 담긴 내용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제 남편을 죽인 것도 이윤갑의 짓이었죠? 장호식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철 실장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특히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 루트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죠. 지화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윤갑이 말했어요. 이상철이 그 정보를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래서 제거한 거군요.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어요. 산길에서 사고로 위장해서. 지화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됐습니다. 장호식? 지화가 다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하라는 거죠? 이윤갑에게 가서 모든 걸 자백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지화가 장호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도 남편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예요. 장호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윤갑을 배신하면 저도 죽어요. 배신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지화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이 녹음 파일과 제가 가진 증거들을 합치면 당신도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윤갑을 직접 만나세요.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지화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호식을 이용해 이윤갑의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장호식은 이윤갑의 별장을 찾아갔습니다. 가슴에는 지화가 준비한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호식아, 왜 이렇게 늦었어?
이윤갑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남아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화 때문에 좀 복잡했어요. 그년을 아직도 처리 못했어? 이윤갑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년이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아요. 예전 경호원 실력이 아직 남아있더군요. 그래서 뭘 찾았어? 이상철이 숨겨둔 자료들을 찾아냈습니다. 장호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화의 지시대로였습니다. 정말이야? 이윤갑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디 있어? 당장 가져와. 하지만 윤지화가 그 자료들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당신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더군요. 뭐라고? 이윤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년이 감히 이상철 때처럼 나를 건드리려고 해? 그래서 제가 먼저 보고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윤갑이 방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생각했습니다. 이상철 때처럼 해야겠어. 깔끔하게 정리하자.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윤지화는 이미 의심하고 있어요. 그럼 더욱 조심스럽게 해야지. 이윤갑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철 그놈.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는군. 이상철 실장 일은 정말 사고였나요? 장호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고? 이윤갑이 비웃었습니다. 그놈이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하려고 했어. 내 모든 비리를 폭로하려고 말이야. 그래서 브레이크 라인을 끊어버렸지. 산길에서 추락하도록. 이윤갑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벌레 한 마리 죽인 것처럼 가볍게. 완벽한 사고사였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 그 순간 별장 문이 열렸습니다. 지화가 민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다면 왜 제가 여기 서 있을까요? 이윤갑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윤지화. 오랜만이네요, 이윤갑. 지화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들이 모두 녹음되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이윤갑은 당황했지만 곧 냉소를 지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어? 녹음 따위로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화가 USB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모든 증거들이 여기 있어요. 당신의 비리, 정치자금 세탁,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 이윤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업은 업으로 갚는다고 했죠. 이제 그 시간이 왔어요. 당신들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이윤갑이 다시 여유를 되찾은 듯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물이야. 그런 나를 상대로 무슨 수작을 부리겠다는 거지? 지화는 조용히 이윤갑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의 오만함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겨왔는지 알아? 이윤갑이 소파에 앉으며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검찰도 국정감사도 언론도 모두 내 손안에 있어. 당신들 같은 개미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때 민구가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실시간으로 검찰청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윤갑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이 USB 안의 자료들도 이미 여러 언론사에 전달되었어요. 지화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이제는 숨길 수 없어요. 이윤갑이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들이 감히요? 지화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남편을 죽인 당신이 감이라는 말을 써요? 이윤갑이 지화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상철 그놈. 정말 끈질긴 놈이었어.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날까지도 나를 조사하고 있었거든. 비서실 컴퓨터에서 내 모든 거래 내역을 뽑아냈어. 이윤갑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지. 그놈을 살려둘 수는 없었어. 지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간단했어. 차 정비소에 사람을 보내서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구멍을 뚫게 했지. 이윤갑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산길에서 브레이크가 안 먹히니까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 완벽한 사고사였지. 당신이 직접,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야. 하지만 지시는 내가 했지. 이윤갑의 고백에 장호식조차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윤갑 씨, 당신은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하하. 이윤갑이 광적으로 웃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강한 놈이 살아남고 약한 놈은 죽는 거지. 이상철은 약했어. 그래서 죽은 거야. 지화가 한 걸음씩 이윤갑에게 다가갔습니다. 약했다고요? 그래, 약했지. 정의감에 불타서 현실을 모르고 덤빈 바보였어. 그 바보가 모은 자료 때문에 당신이 무너지게 생겼는데요. 이윤갑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있어. 그때 이윤갑이 갑자기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지화와 민구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모두 그대로 서 있어. 이윤갑 씨, 진정하세요. 민구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인생이 끝나는데 진정하라고? 이윤갑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지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이상철이 죽은 후에도 조용히 살았으면 됐을 텐데. 조용히 살라고요? 지화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묻고 살라고요? 그래, 그게 현명한 거야. 개미가 코끼리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지화는 천천히 태극권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윤갑이 권총을 들고 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미가 아닙니다. 뭐라고? 저는 윤지화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켰던 경호원이고 지금은 남편의 복수를 위해 온 아내입니다. 지화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순간 별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찰청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손들어,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이윤갑은 권총을 든 채로 당황했습니다. 사방이 포위되었습니다. 이윤갑, 살인교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으며.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이윤갑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윤갑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권총도 압수되었습니다. 윤지화. 끌려가면서 이윤갑이 지화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결국 후회하게 될 거야. 나를 건드린 걸 말이야. 지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윤갑이 끌려간 후 별장에는 지화와 민구 그리고 장호식만 남았습니다. 지화 선배님, 민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지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요? 진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지화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복수심이 드디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넋이 이제야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호식은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장호식 씨, 지화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세요.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마시고요. 장호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원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화는 그 별을 바라보며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이윤갑의 체포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대통령 친형의 살인교사와 대규모 정치자금 세탁 사건이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지화가 제공한 USB 속 자료들은 지난 10여 년간의 정치권 비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한 달 후 지화는 다시 사찰로 돌아왔습니다. 법정 증언과 수사 협조로 바쁜 나날을 보낸 후였습니다.
사찰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보살님, 돌아오셨네요. 김말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지화를 맞았습니다. 아들의 빚 문제도 이윤갑 조직의 몰락과 함께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말자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무슨 고생을요? 보살님이 진짜 고생하셨죠? 말자는 지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살님 덕분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화는 말자의 진심 어린 감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는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말자 씨,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함께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녁이 되자 민구가 찾아왔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윤갑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습니다. 장호식도 징역 15년이고요. 그렇군요. 지화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안도감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선배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울로 돌아가실 건가요? 아니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지화가 법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짜 보살로 살아가고 싶어요. 남편의 뜻도 그럴 거예요. 민구는 지화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녀가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가끔 안부 확인차 들를게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며칠 후 지화는 특별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정윤아였습니다. 장호식의 딸이었습니다. 보살님, 아버지 일로 죄송합니다. 윤아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화가 윤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보살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이미 용서했어요. 당신 아버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지화의 관대함에 윤아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사세요. 그게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화의 따뜻한 조언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 달 더 지난 어느 날 마을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윤갑의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대신 마을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들어서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보살님, 마을이 정말 좋아졌어요. 한 어르신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자들도 안심하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화는 변화된 마을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지화는 혼자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태극권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복수심이 담긴 날카로운 동작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평화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움직이는 지화의 모습은 신비로웠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 같았습니다. 여보, 지화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 평화로워졌어요. 바람이 불어와 지화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화는 법당에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당신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 가겠어요. 법당 문이 열리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차를 마시러 온 것이었습니다. 지화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가 막 우러났어요. 보살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리했습니다. 지화는 차를 나누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보살님은 정말 우리의 수호천사예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천사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이웃일 뿐입니다. 지화의 겸손한 대답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가 지고 마지막 방문객이 돌아간 후 지화는 혼자 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치유와 용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화는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던 분노와 원한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애로운 마음과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자리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정의였구나. 지화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사찰 주변의 나무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지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오면 다시 태극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맞아 차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지화가 선택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사찰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